낼 건 내고 아낄 건 아껴야죠. 세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려드리는 정원영 회계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사장님들보다 직장인들이 세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적은 걸까요? 우리가 소득세를 먼저 보면 공통적인 세금에서 직장인들이 내는 소득세를 보면 이 월급에서 우리가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게 되는데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해서 받게 되거든요. 이 공제된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더 스트레스가 적은 것이죠. 반면에 사장님들은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서 수익도 계산하고 그와 관련된 지출도 계산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이죠. 직장인들은 본인이 직접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들에 비해서 그 세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이랑 다르게 사장님들이 주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시는데 개인 사업자분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시고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시는데 직장인분들이 월급에서 일정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원천세를 회사에서 납부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분뿐만 아니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3.3%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하는 항목 역시 여기 원천세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 세금은 아닌데 우리 4대 보험도 무시할 수 없는 항목 중에 하나죠. 이 3.3%는 이 3%인 국세하고 3%인 10%, 그러니까 0.3% 지방세가 합쳐서 3.3%인데 우리가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독립된 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을 지급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걸 의미하는데 이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3%,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3%를 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3.3%를 걷어들인 지급하는 자는 걷어서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천세입니다. 이 각 세금의 납부 주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잠깐 보면 이게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별로 납부 주기와 방법이 좀 다른데요. 일단 소득세 먼저 보시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원천세는 발생했을 때 매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4대 보험도 매달이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일단 처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를 좀 볼게요. 이게 2023년이라고 하면 1년치에 대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2023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24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죠. 근데 제가 아까 2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세무당국은 세금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6개월간의 항목에 대해서 이 기간에 중간 연합해줘, 중간에 좀 신고 좀 해줘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원칙은 4번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2번은 신고 납부하게 되고 2번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4월 25일까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시게 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9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12월 31일까지 가서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모두 같은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사항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특히 세금 내실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뭐 따로 있다기보다는 사장님들은 세금 내실 때 항상 힘들어 하시죠. 힘들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시던 그
신고 납부는 그 이후에 하게 되거든요. 제가 소득이 먼저 발생되고 또 부가가치를 먼저 받고 나서 이후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 부분을 다 써버리시는 거예요. 세금으로 낼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미리 다 소비를 하시거나 뭐 투자를 하시거나 다 쓰고 나서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시다 보니까 돈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항상 힘들어 하시고 또 세금이 생각보다 많게 느껴지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고 막 그런 불상사가 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제도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제도는 이제 납기를 좀 연장해 달라고 하는 납기 연장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세무 담당자랑 좀 협의해서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좀 분할해서 납부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분할 납부 계획서를 좀 협의해서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인분들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아니면 사장님들만 세무조사를 받나요? 직장인들도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이제 직장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목을 보면 대부분이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다 수집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까지 가지 않아도 이 세금이 틀렸다 혹은 맞았다 그 즉시 검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잘 실시하지는 않고, 그래서 대부분 사장님들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죠. 그럼 어떤 분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걸까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랜덤 방식이라고 국세청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혐의를 보면, 그러니까 혐의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업종별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대부분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원가율이 다 대부분 이 정도일 거야 하는데, 어떤 사장님은 원가율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먼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거죠. 아무래도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시는 분들은 좀 규모가 작으신 분보다는 규모가 큰 분들이 이제 5년에 한 번은 항상 하겠어? 뭐 이런 정기조사에 선정될 확률이 높죠. 그 이유는 사업이 복잡하잖아요. 그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실수가 많겠지? 라고 국세청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크다 작다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크다 작다의 기준은 굉장히 상대적인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10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어디 좀 시골 지역에서 10억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계신 사업자가 10억이다.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고, 강남에서 10억이다? 다른 분들한테 너무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대상자에 걸릴 확률이 좀 낮은 거죠. 그럼 사업자 주소를 강남으로 하는 게 그렇게 추천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세법 규정을 잘 적용하고 정당하게 잘 처리했다면 세무조사 나와도 뭐 떳떳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규정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실수도 있을 수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세무조사 대비하는 꿀팁은 그런 것 같아요. 세무조사 나오는 거를 보면 만약에 2023년도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 2022년 과세년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고 보통 2년 전, 뭐 3년 전, 뭐 멀리는 4년 전 거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작년, 재작년, 뭐 그렇게 오래전 거는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했나? 내가 세무 처리를 잘했나?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 혹은 세무 처리를 할 때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는 게 아무래도 세무조사 할 때 가장 큰 꿀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무 신고를 할 때 적용받았던 세액 공제나 감면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게 필수적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액 공제를 적용했을 때 그 근거 규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꼼꼼하게 메모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간과하시는 게 좀 있는데,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항목을 봤는데 어떤 게 이상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간과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무조사에서 받았던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 되겠구나, 아 세무조사 할 때 이런 부분을 보는구나 를 알고 계시면 세무조사를 대비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세금 회피나 탈세 문제가 생길 때도 있나요? 예상치 못한 세금 회피, 예상치 못한 세금 회피나 탈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그 세법 규정에 대해서 적시에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거나 또 실수로 이제 세금을 적용하게 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액은 확정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세무당국에서 보면 탈세로 오해할 수 있겠죠. 이 장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서 장부가 탄생을 하는 건데, 이 기록에 대해서는 적시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적시란 뭐냐면 거래가 발생할 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왜냐면 오래 지나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 기록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꼭 적시에 기록하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증빙 서류를 수취하게 되는데, 그 증빙 서류를 항상 뒤에 백데이터로 붙여서 기록하셔야 되죠. 또 이제 기록이 끝났으면 이 기록에 대해서 세법에서 보면은 증빙 보관 의무라고 5년간 증빙 보관을 5년간 증빙 보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관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관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일로 갖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뭐 주기적으로 백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만약에 하드카피로 갖고 있다면 화재나 뭐 그런 홍수 대비, 뭐 홍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서, 이게 유실돼서 세무조사 나오거나 할 때 우리가 해명하지 못하면 과세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드라마에서 근거에 넣는 거구나. 그거는 이제 분식회계를 했을 때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누가 고발하니까, 누가 이제 고발하면 아까 말했던 정기조사가 아니라 수시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아, 안 타려고 넣는 게 아니고. 예. 사실 타도 돼요, 타도.